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바쁜 연말 약속이 많으실 텐데도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과 마포 푸르메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기획팀의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와. 네, 오늘 건강한 복 콘서트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님과 병원 및 재단 후원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와 한국 BP 슬핀달 관계자분들이 또 함께 참석하셨고요. 앞서서 뇌파 검사도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의 공동 저자이며 대한민국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인 아놀드 홍과 두 아이의 엄마이자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더 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이크를 두 분께 넘길게요. 두 네.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소리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소리 안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 계시는 거예요. 저희밖에 안 보이니까, 방송에는. 네. 저는 간헐적 단식 저자 아놀동이라고 하고요. 간헐적 단식 한 지는 한 7년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오게 된 게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건강하셔야지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 같아서 뭔가 도움이 되자고 여기 왔고요. 오늘 저랑 에스더가 잠깐 간헐적 단식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또 이제 강연 중에 궁금증 있으면 질문하시면 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식으로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단지 굶는다?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33년 동안 몸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다이어트를 시켜드리다 보니 단지 우리가 굶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만 가지가 넘는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대요. 근데 왜 아직도 살찌신 분들이 많고 가면 갈수록 살이 더 찌는 세상이 됐을까?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의학은 발달했는데 아프신 분들은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 평균 수명은 80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게 건강하게 80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의 15년에서 20년을 요양원에서 그렇게 산다면 과연 수명이 길다는 게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7년 동안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간헐적 단식을 SBS 스페셜에서 우연하게 봤는데 그냥 저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트레이너 직업을 벌써 몸 만들기를 33년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피트니스 지식으로는 굶으면은 우리 몸이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면 더 많이 저장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무려 26년 동안 하루에 5끼를 먹고 몸을 만들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 방송을 보다가 간헐적 단식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책 제목대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 일단 간헐적 단식이 주는 특혜가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 젊어진다는 게 그 성장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호르몬이 얼마나 좋냐면 우리가 10대, 20대에는 피부가 되게 좋은데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은 피부가 나빠지잖아요. 그 피부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성장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끼에서 2끼만 먹으면 일단 젊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대 병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에요. 혈관 질환, 흔히 말하는 치매, 중풍 이런 모든 병이 혈관 질환인데 우리 몸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그런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에 3끼, 4끼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하다는 그 말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의 나이거든요. 근데 그 혈관 나이는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혈관 나이가 어려진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르트윈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발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장수 유전자가 높으신 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끼에서 2끼만 먹으면은 젊어지고 오래 살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허겁지겁 아침을 대충 먹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게 과연 몸에 건강할까? 저는 보통 첫 끼를 빨리 먹으면 11시고요. 늦게 먹으면 오후 3, 4시에 첫 끼를 먹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1m 87에 95kg 정도 나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배고프지 않냐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근데 나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는 완전 달라요. 못 먹는 거는 기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몸에 건강하다는 신호로 알고 나면서부터는 그 꼬르륵 소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꼬르륵 소리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금식을 하면 그 꼬르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16시간을 저는 금식을 하거든요. 어떻게 배고파서 참아 그런데 저녁을 6시에 먹으면 오전 10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침만 건너뛰면 돼요. 그러면 물도 못 마시니 뭐 아무것도 못 먹냐고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건 딱 블랙커피, 허브티, 물이에요. 우유, 두유, 주스같이 이런 영양소가 있는 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청소하는 걸 오토파지라고 그래요. 그건 결론은 내 몸에 병든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아니면은 병든 세포를 리사이클해서 다시 사용하는 말을 하는 건데 우리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병든 세포나 죽은 세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건 내 몸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청소를 하는 기점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당이 들어있거나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거든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없는 블랙커피, 물, 허브티는 오토파지, 내 몸을 청소하는 시간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유나 두유나 주스를 먹는다는 건 똑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보고 되게 놀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콜라 있잖아요. 다이어트 콜라가 칼로리가 0칼로리지만 그 단맛 때문에 내 몸의 인슐린 수치를 올린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6시간 금식만 잘 해주면 내가 애써 비싼 SK2를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 저는 7년 동안 병원 딱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7년 동안 병원 딱 한 번. 뭐 때문에? 디스크가 파열됐어요. 운동하다가. 근데 어떠한 감기나 뭐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걸 걸려본 적이 없어요. 저 예전에 26년 동안 하루에 5끼 먹을 때 역류성 식도염 있었고요. 밀환성 위염이 있었고요. 감기 자주 걸렸고요. 그랬는데 7년 동안 디스크 파열돼서 병원 간 외로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럼 간헐적 단식 16시간 금식하면 배부르게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건 아니에요.
아무거나란 말은 내 몸에 안 좋은 것도 먹어도 된다고 물어보잖아요. 내 몸에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고 멋지게 삶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한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입에 들어가면 다 음식이라 생각하죠. 저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구분은 명확하게 정해놓고 살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보고 바나나다, 사과다, 닭도리탕이다, 뭐 족발이다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질소 포장지에 들어있어서 뒤를 돌려서 영양 성분표를 보는 건 저는 음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음식? 바나나가 자랄 때 내가 바나나로 커서 돈을 벌어야지 생각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떤 가공식품이나 가공돼서 나오는 제품은 대부분 그걸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공품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라면도 안 먹은 지 10년이 됐고 가끔 케이크는 먹어요. 제가 12월 7일이 생일이었는데 멀리서 제자가 정말 다이어트 케이크라고 사와서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술이 나빠요? 당이 나빠요? 음료수가 나빠요? 저는 음료수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음료수 뭐 하신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근데 교회에서 술 먹으면 뭐라 하죠. 너 왜 여기서 술 먹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콜라를 마신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뭐라고 하지만 사이다를 마시면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음료수가 몸에 훨씬 나빠요. 그 이유는 술은 많이 먹으면 며칠 동안 술 못 먹어요. 힘들어서, 아파서. 근데 음료수는 아무리 먹어도 아프진 않아요. 음료수는 안 알려진 죄인, 술은 알려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당 중독이 훨씬 무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물에 들어있는 어떠한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아예 안 먹어요. 하물며 생과일 주스도 안 먹어요. 왜? 과일은 씹어 먹어야죠. 그걸 마시면 오렌지는 3개 먹으면 배부른데요. 오렌지 10개를 간 오렌지 주스는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식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참아요. 식욕은 본능이에요. 식욕을 참는 건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코를 막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길어야 3분, 5분이에요. 식욕을 잠재우는 건 내가 먹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한 걸 먹어서 식욕이 잠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채우지 않는 배고픔이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꿀은 3스푼을 먹으면 달아서 못 먹겠어요. 근데 왜 베스킨라빈 서리오는 한 통을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중독되는 맛을 식품업자들이 여기에 넣겠구나. 꿀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죠? 꿀벌.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밥은요 10공기 20공기 못 먹는데 왜 빵은 10개 20개를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영양소가 내 몸에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배고픔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필요한 걸 먹는 거예요. 제가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특히 그 왜 탄산음료가 안 좋은지 아세요? 저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 배를 채울 수 있는 데가 무한리필 아니면은 뷔페예요. 근데 예전에는 뷔페에서 10접시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 또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여러분 10접시 먹고 물 마셔보세요. 넘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음료수를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배 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렙틴이 나오면 렙틴이 뇌 시상하부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줬을 때 배부름을 느끼는 건데 우리가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 그렐린 호르몬이에요. 그렐린. 근데 그렐린 호르몬을 액상과당이 다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부르면 탄산음료 먹고 5분만 있으면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왜 치킨집에서 1.5리터짜리 탄산음료를 공짜로 주는지 아세요? 더 시켜 먹으라고요. 먹고 나면 추가 주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게 식품산업 같아요. 식품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몸은 많이 나빠지고 건강도 악화됐어요. 여러분들이 현명하지 않으면 돈 주고 음식을 먹고 돈 주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너무너무 건강해서 병원 안 가니까 그 병원 안 가는 돈을 모아서 푸르메 재단에 기부를 하면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들은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어른들보다 건강해서 아기들은 이겨낼 수 있는데 조금만 주세요. 저는 8대2 법칙 되게 좋아하는데 80% 잘했다면 20%는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의 80%가 뭔지 20%가 뭔지 그거를 정해놓고 살아보면 확실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꼭 운동은 하세요. 운동이라는 게 막 헬스클럽에서 죽기 살기 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 여기 3층 계단 오늘 지하 주차까지 10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 잘 안 타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운동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기가 3층이면 3층까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운동이 돼요. 우리 어머니들 바빠서 운동할 시간 없다고 그러죠. 없어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서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걷는 거 좋아하시면 기분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시간 나면 많이 걸어주는 것만 해도 운동으로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던데 잠 좀 주무세요.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잔다고 얘기해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잠을 못 잔다는 건 내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잠을 안 재우는 건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장님이 매일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로로 죽죠. 결론은 내 몸도 잠을 못 자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거 내가 먹는 게 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에 먹는 게 내일에 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조금만 하루에 5분씩만 해도 여러분들 진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생각하지 말고 그럼 안울동 말대로 여기 푸르메 자주 오니까 재단 자주 오니까 3층까지만 걸어 다니시기만 해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에스더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스더 킴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원래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대장님께서 제가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100일간의 약속이라고 11년 동안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몸이 아픈 분들 혹은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을 재능 기부를 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살을 빼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11년 동안 하시고 계신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장님을 만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울동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대장님께서 너무 딱 시작하자마자 속사포처럼 강연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자리 마련해주신 저희 마포 푸르메 넥슨 어린이 재활센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릴게요. 지금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가 될지에 대해서도 담당이신 지연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도 그렇고 여러 협찬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먼저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책 지금 보시면은 너무 귀엽게 아까 대장님도 이렇게 좀
포즈를 취해주셨지만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3명의 저자가 같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북 콘서트 기념으로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단 저자는 아놀드, 그 다음에 에스더 킴,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이제 좀 1년 반 정도 돼가는데요. 시작을 한 지 사실 저도 너무너무 많은 다이어트들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정착을 한 게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PT 자료 먼저 조금 넘겨주실게요. 자료 넘겨주십시오. 네, 접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제가 작년 9월 달에 안호동의 100일간의 약속 프로젝트에 들어간 다음에 불과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게 변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기획을 하던 사람이었었고요. 그러다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픔들을 겪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제가 깨우친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강연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방송들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이렇게 저희 대장님하고 같이 한국경제출판에서 책도 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년 만에 일하고 있는 필드가 바뀔 수 있는지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저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보시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전 초등학생 때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2 때 89kg, 거의 90kg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운동을 정말 잘했거든요. 잘하고 좋아했어요. 5살 때부터 YMCA의 어린 스포츠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선수처럼, 그리고 역시 선수로도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수영이라던가 다른 여러 운동들을 같이 섭렵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수영이 끝나고 나면은 꼭 하나 할머니가 사주시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 당이 들어간 우유들이었어요. 그러고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열심히 먹으려고, 그리고 좀 꾀를 많이 썼었던 게 어렸을 때 굉장히 먹을 걸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유치원생 때부터 저는 만약에 그 전날 저녁을 안 먹고 잤다 이러면은 그 유치원생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꼭 밥을 챙겨달라 그랬어요. 밥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달래요. 근데 거기다 머리도 썼어요. 많이 먹고 싶어서 계란밥을 왜 이렇게 생계란 깨가지고 간장이랑 같이 참기름이랑 비벼 먹는 밥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간장을 엄청 짜게 많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밥을 더 달라고, 밥을 좀 더 타내려고, 더 먹으려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명절 때면은 온갖 것들 다 먹고 먹다가 저희 외숙모께서 기억하시는 저의 모습 중에, 충격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포도를 먹고 먹다가 결국에 포도 알이 하나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먹었었대요. 그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물론 뚱뚱하고 그렇긴 했었지만 초등학생 때까지는 크게 살을 빼야겠다라는 것은 못 느꼈었어요. 근데 언제 제일 크게 그걸 느꼈었냐면 중2 때, 지금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중2 때 가장 어릴 때 뚱뚱했었던, 소아 비만으로서 가장 뚱뚱했었던 제 모습이에요. 근데 89kg, 90kg 때 이제 미국에 잠깐 들렸다가 200파운드라고 체중계에서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건 언제였냐면 중2 때 역시 한번 5호선 장안평역을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뭐지? 이상하다, 뭐지? 했는데 뒤에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쎄하길래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봤는데
뭔가가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점액질 같은 게. 침이었어요. 뒤에 있던 남자 아이들 2명이 제가 얼마나 뚱뚱해 보이고 보기 싫었으면 다리에 침을 뱉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가슴에 흉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조여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포털 이런 거에다가 막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기도 쉽지도 않았었고요. 지금처럼 뚱뚱한 아이들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조언을 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게 점점 빈도도 짧아지고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매일매일 이제 잠을 자는데 밤에 쥐가 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쥐가 나는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깨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했던 게 나 이러다가 죽겠다. 살을 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때는 이제 파우더를 먹었었어요.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2개월 만에 제가 2개월 만에 19kg를 뺐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제품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침은 파우더로 먹고 그다음 저녁도 파우더로 먹고 점심 때만 학교 가서 딱 그 정해진 급식만 먹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장고로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3끼만 정해진 대로 먹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먹었었어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살을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뚱뚱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게요. 네, 제가 2 아이가 있어요. 지금 2 아이 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도 와주셨는데 저희 표정이 혹시 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들을 공개한다 그랬을 때 정말 극구 만류를 하셨었어요. 너 꼭 이래야겠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아까 어릴 때 사진, 제가 앨범에 있는 사진들도 정말 극비로 그동안에 이렇게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92kg 나갈 때 사진이에요. 첫째 임신했었을 때 제가 다른 거는 원래도 막 중2 때 살을 뺀 이후로는 계속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혀 안 먹었었던 게 탄산음료,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 이런 것들은 전혀 먹지도 않았었고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때도요 다 지방 부분을 정말 가위를 들고 다 잘라내고 그 살코기 부분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약간 강박증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살이 찌면 안 돼.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표현을 하셨던 게 벽이 서 있더래요. 벽이 서 있더랍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너무 살이 찌니까 마치 벽이 서 있고 막 이렇게 턱 보는 것만으로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그렇게 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살이 안 찌려고 매번 노력을 했었는데 그 경계가 딱 풀렸던 게 언제였냐면 첫째를 임신하고였어요. 근데 첫째 가졌을 때 내가 뭘 먹었었냐면 과일을 먹었었거든요. 온갖 과일을 그때는 정말 매번 청과시장에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과일들을 다 사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그 결과 92kg가 됐습니다. 정말 저희 대장님도 저 왼쪽에 있는 사진 딱 보시고 말씀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괴물이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인정을 했죠. 왜냐면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살이 쪘었을 때. 왜냐면은 식욕을 억제하기도 쉽지가 않았었고요. 정말 지나가는 여자들만 보면은 빛이 났어요. 20대 여자들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청춘이 정말 빛이 나서 후광이 보였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후광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거울 속에 제가 너무나 싫었었고 볼품 없었었고 그 다음에 옷을 몇 벌이나 갈아입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울리질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을 시작했었고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고 나서는 살을 어느 정도 뺐는데 그 다음 바로 저희 사랑스러운 둘째를 가지게 됐고 그때 다시 넘겨주실게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아픔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둘째가 24주 3일 만에 태어났어요. 770g에 태어났는데 정말 제 손이 조금 크긴 하지만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여기에 이 손바닥이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작은 아이였었는데 제가 과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가 큰 문제였었냐면 첫째 때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봤었기 때문에 둘째 때는 정말 굳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살찌는 삶을 살기 싫다. 왜냐면 그게 내 자기 비하라던가 거식증이라던가 여러 것들로 정신적인 문제들로 오는 것을 제가 느꼈었기 때문에 살을 더 이상은 찌우지 않으려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연예인이 출산 3개월 만에 뭐 몇 킬로 다시 처녀적 몸매를 회복했다. 비정상에 정상하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팔다리 깡 마르고 배만 볼록 이쁘게 나오고 그걸 너무 많이들 비춰주다 보니까 많은 임신부들이 그걸 목표로 삼아요. 저도 둘째 때 그랬었고요. 저희 애기 울고 있는데 네, 저도 그걸 목표로 삼다 보니까 둘째 때는 과일도 먹지도 않고요.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먹었어요. 그냥 김치가 살이 제일 안 찔 거라고 생각해서 김치만 먹었어요. 아침에 김치국 먹고, 점심 때는 김치볶음밥 먹고, 저녁 때는 또 김치찜 먹고 이런 식으로 김치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피로로 하는, 그리고 태아가 피로로 하는 영향이 골고루 들어오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체에 좀 무리가 갔었나 봐요. 근데 모체에 무리가 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고 한답니다. 아이를 만약에 키우면서 모체에 무리가 되게 되면은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유산이라던가 좀 조산을 좀 유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 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혹은 정말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가 24주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물론 20주 때 갑자기 자궁경부가 열리려고 해서 수술받고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을 때 저는 거기서는 그 칸마다 저 같은 조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는 요구를 하는 게 혹시나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그냥 그 침대에서 요강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 얇은 커튼 하나만 사이에 두고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고집을 부리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하는데 병원식이 알다시피 굉장히 뭐 채식도 적고 탄수화물 뭐 이렇게 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소화되기 쉬운 것들로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성적인 변비에 시달렸었고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졌었는데 지금 비밀이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그 조산한 날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장실 가서 이제 큰 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앉아있다 결국 아기가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돼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어두워서 물론 신생아 중환자실은 어둡기도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혈색이 없고 까만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온갖 전선들을 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서 다 감았었고요. 그렇게 아이가 혈색이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조산아들이 겪는 뭐 심장 동맥관계존증, 태어나면 막혀야 되는 구멍이 막히지 않아서 수술을 통해서 막았고요. 그다음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 있는 연골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뉼라라고 해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게 만약에 그 캐뉼라가 빠지게 되면은 불과 한 몇 초 만에 죽을 수 있는 아이였었거든요. 왜냐면 이 연골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구멍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뺀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실제로도 한 2번 정도
빠졌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기지를 발휘를 하셔서 순식간에 그거를 바로 넣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그 캐뉼라를 하고 지냈었는데 그 외에도 뭐 폐포가 퍼져야 되는데 폐포도 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7살 이쁜 숙녀가 됐는데 아직까지 뇌병변 2급 장애로 아직 걷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매일 거의 뭐 한 달에 3번씩 중환자실 실려가고 감기 걸리면은 생명이 위급해서 그랬었던 아이인데 지금은 그 캐뉼러도 제거를 하고 지금은 저렇게 이쁜 꼬마 숙녀로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잘 자라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딸이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딱 진짜 3시간만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캐뉼라가 빠지면 몇 초 만에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내가 편하게 정신 놓고 자고 있는데 만약에 싸늘한 이렇게 식어서 내가 일어났는데 그럴까봐 그래서 온 가족이 5명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방에 잤어요. 한 명이라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왜 나한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지금까지도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는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없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사실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지 않았을까? 라고 너무나도 못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저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다 나한테 생기지?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죽으면 가장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저희 아기도 계속 실제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품을 바꿔요. 분명히 이 아이랑 같이 서울대병원에서 있다가 멀쩡한 걸 확인하고 작품을 바꿔야 돼서 얼른 나한테 1시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기 죽는다고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소생실에서 아이를 CPR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구강으로 약을 목이 부어 있으니까 구강으로 약을 먹이지 말라 그랬는데 간호사가 잘못 투약을 해서 구강으로 약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겨우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그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정신 상담까지도 받았었고 심리 치료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왜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계속 되새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복을 해낼까?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좀 더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작은 아이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초국수 미소가들은 혈관을 꽂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꼬불꼬불하고 워낙 주사를 많이 꽂았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몇 변도 더 넘게 찔러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옆에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지금 가슴속에 박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기가 4살 때, 여러분 4살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철드시고 성숙하셨나요? 저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지금도 저는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4살 때 저희 둘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내가 너무 아파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예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4살 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저 아이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넘겨주실게요. 사실 저한테는 이 푸르메가 친정과도 다름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재활 난민이라 그래요. 어린이들은 재활치료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대기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멈췄다가 다시 대기를 하고 다시 병원에서 불러주면 와야 돼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 계속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희도 역시나 정말 많은 병원들을 떠돌아다녔고, 근데 푸르메에서 처음엔 종로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암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계속 치료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애기는 아까 캐뉼라를 꼽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뇌병변뿐만 아니라 음성장애도 있었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엄마 사랑해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음성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치료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지금 장애 아동들도 있고 어머님들도 와 계신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가 저희 애기도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머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본인들은 나중인 것 같아요. 늘 아이들만 우선해 주시고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볼까요? 혹시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요리해서 드신다라는 분 혹시 계세요? 계시네요. 네. 근데 저는 못 그랬어요. 저는 집에서도 죄책감 때문에 저 아이를 저렇게 낳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뱃속에 있었을 때 건강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을 선물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서서 먹었고요. 밥을 늘 굉장히 급하게 먹었어요. 서서 그냥 정말 간단한 반찬에 데우지도 않고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데워서 좀 먹어 라고 하시면 아니요 엄마 전 이게 좋아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먹었었는데 그렇게 한 몇 년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여러분이 엄마가 건강해야지만 아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측면에서 내가 있어야지 세상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애기 수중치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받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게요. 근데 그 좌절이 과연 제가 쓰러지는 계기가 됐느냐?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푸르메랑 같이 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제가 2016년에 인사동에서 운영하던 갤러리를 정리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전시가 슈퍼두퍼 베이비라는 전시였었어요. 그 전시를 통해서 크지는 않지만 한 3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했고 지금 이 넥슨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의 건립 기금의 일부로 그때 기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마음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작가님들한테 읍소해서 좋은 작품들을 받아오고 밤을 꼴딱 새면서 디자인물을 만들고 그렇게 작품 판매를 하고 근데 그 2016년 이전에도 2015년에 다른 곳에다 기탁을 하긴 했었지만 그때도 역시 슈퍼두퍼 베이비라고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전시였고요. 2014년이었네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전시를 통해서 성금을 마련했고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이른둥이 관련된 사업에 제가 기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다 합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이 크다면 정말 저한테는 지금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먹기가 저희 딸이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가 직접 살아내지 않았었으면은 절대 엄두를 못 냈었을 것 같아요. 제 시간과 그 다음에 열정과 돈을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선뜻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는 저희 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저는 사실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다음부터는
노력을 했어요. 어딘가든 찾아가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른둥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산이 찾아왔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궁경부가 열렸을 때 응급 봉축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며칠이라도 더 늦게 태어나게끔 하려면은 이 호르몬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 호르몬이 심지어는 국가에서 건보로 비용 부담을 해주지 않고 본인이 엄마가 스스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비싼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요즘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그거 뭐죠? 치과 치료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런 치석 제거, 스케일링 이런 것부터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정말 많은 것들로 복지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정말 그때 몇 천만 원이 갑작스럽게 막 나가는 거예요. 언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인지 저희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수술들이 있고 근데 그 몇 천만 원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런 조산을 막기 위한 그런 호르몬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분명히 살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인구 중 4명 중에 1명이 지금은 어르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린아이들 저출산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조산이 30%나 되는 이 나라에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런저런 지금도 이제 조산 방지라든지 이런 걸로 앞으로도 강의라든지 여러 입법 관련된 것도 청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좀 넘겨주실게요.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으로 돌려주실게요. 여기까지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방향이 다르게 가긴 했지만 제가 이 병원에 있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엄마들의 다이어트라고 하지만은 건강이에요. 사실 건강해지면 다이어트를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든 아니면은 다른 다이어트를 하시든 그거는 방법상의 문제지만 일단은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몸의 건강이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 건강이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다이어트 혹은 체지방에 대한 양상, 비만의 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방형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빵이 있으면 빵의 그 테두리까지도 정말 잘 골고루 지방을 바른 버터를 바른 그런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미상이라고 해서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가 볼록 나온 요런 비만의 양상이 많아요. 다만 여기에도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화가 돼가면서 그 양상도 어렸을 때부터 바뀌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원래 남성 그런 거미상 비만이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살이 찌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여자와 남자의 큰 차이는 이거겠죠. 아무래도 생리, PMS, 그리고 임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완경을 하게 되면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호르몬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방법만 제대로 갖고 가면은 남성들은 다이어트 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이 한 달 주기로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생리라는 게 사실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졌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염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겉에 피부 하나만 살짝 스친다고 하더라도 염증 나고 진물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제일 소중한 기관이 그렇게 크게 계속 뭐 며칠씩이나 거의 한 주 동안이나 피라든지 이런 거를 내려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어요. 근데 당연히 PMS라고 해서 생리전 증후군이 늘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먼저 계속 머릿속으로 일깨워주는 거. 나 자신 스스로한테 너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씬하다고 해서 꼭 성공한 삶인가요? 혹은 정말 뭐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거는 정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라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살이 쪄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행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제가 트레이너로 일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남들이 말했을 때 워너비 몸매예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살이 쪄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속 왜 더 살이 안 빠지지? 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다이어트를 하려는 목적은 뭔지, 남의 눈에 맞추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건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다이어트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저희 책도 그 부분 중에 하나고, 물론 저희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썼고 경험들을 진국처럼 이렇게 사고처럼 우려내서 담아놓긴 했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도 많고, 근데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못 아시고 계신 다이어트 상식 하나, 첫 번째,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먹는다라는 거는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어요. 인슐린이 분비된다라는 거는 아까 저희 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화 호르몬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합성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칼로리, 왜 그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9칼로리 뭐 곤약 젤리, 다이어트 하시면 가장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뭐 바나나, 고구마, 그 다음 두유, 아몬드 브리즈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칼로리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걸 CICO라 그래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라 그러는데 칼로리가 아니라 더 이상은 인슐린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인슐린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인슐린이라는 거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그 밖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포막에 아무거나 못 들어가요. 이걸 지키고 있다가 열쇠잡이가 와야지만, 보호자가 와야지만 영양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포도당 형태로 혈관 속에 떠다니거든요. 근데 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면 이 떠다니는 포도당들이 영양화가 돼서 그 세포막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랑 같이? 인슐린이랑 같이. 인슐린은 그런 역할을 해요. 영양성분을, 포도당을 가지고 이 세포막 속으로 밀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너무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 소위 말해서 너무 흔해 빠졌어요. 인슐린이 너무 흔해 빠져서 세포막이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 또 왔어? 아 귀찮아. 나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해야 돼 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 택배기사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문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와가지고 띵동띵동 누르면 귀찮잖아요. 거기 두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받을게요가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떨 때 많이 생기느냐?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것을 드실 경우, 혹은 너무 자주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너무 혈중에 많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성인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혈관이 청소가 돼야 되는데 청소가 되지 않으니까 고혈압도 생기고요. 혈관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 심장이 훨씬 더 강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슐린인데 그러면은 인슐린을 어떤 게 가장 덜 자극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저는 감히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인슐린을 자극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수화물을 먼저 뭔지 알아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탄수화물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빵, 케이크, 야채, 과일, 우유, 이런 것들. 여기서 탄수화물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빵, 케이크, 밥, 야채, 우유, 과일. 야채, 우유? 틀렸습니다. 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물론 우유에 지방도 들어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유에도 유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요. 야채에도 식이섬유이긴 하지만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거는. 물론 탄수화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는 거는 밥 이런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갈아 놓은 것들 혹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첨가해서 아메리카노 같은 데도 넣어서 드시는 시럽, 뭐 프라푸치노에 들어가는 시럽 이런 것들이 다 당이라서 그것도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굉장히 인슐린을 크게 자극을 합니다. 설탕은 그나마 좀 덜 나빠요. 왜냐면 간에서 뭐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만들어낸 설탕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만 간에서 해독을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 뭐 0칼로리라고 하는 뭐 알룰로스 아니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칼로리가 0이니까 안심하고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인슐린을 자극을 하고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체중계만 보고 그게 나의 건강 지표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혈관 나이도 있고요. 그 외 장기들의 나이도 있을 거고요. 뇌 건강도 있을 거고요. 정말 많은 영향들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몸무게 키로수만 기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거는 너무 이 짧게만 보신 거예요.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내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간헐적 단식은 뭐였냐면 평생 스트레스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신기하죠?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뭘 먹느냐가 아니에요. 뭘 먹느냐 대부분 다이어트들은 그렇잖아요. 뭘 먹어야만 살이 빠진다. 뭘 먹지 않아야 살이 빠진다. 근데 간헐적 단식은 아니거든요. 뭘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상위 개념이에요. 카테고리가 그 위에 있어요. 그 밑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카니보어 고기 육류만 먹는 것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채식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덴마크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탄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냥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나 다이어트 이제부터 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먹지 못해가 아니라 나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비워주는 내 몸을 스스로 청소하고 비워주는 시간을 내 스스로한테 선물로 주고 있어가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 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혹은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체는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영양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채워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고 할 일들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답을 정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답정려 뭐 이런 것들. 딱 이렇게 드세요 라고 식단을 짜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저는 처음에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예시일 뿐이지 스스로 찾아 나가는 거는 답은 스스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사실 뭐냐면
백인 백색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토양에 어떤 씨앗을 뿌려놨는지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부신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장이 안 좋을 수 있고 다양한 아니면 기질적인 것들 나는 조금 더 스트레스를 이걸 못하게 되면 좀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니면 나는 아침은 굶는 건 편한데 아니면 저녁을 굶는 건 좀 편한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딱 했다고 해서 그게 100% 자기한테 적용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의사들 찾아가면은 어떤가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나한테 딱 맞는 해방책을 내려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딱 진짜 3분, 5분 이렇게 진료보고는 거기에 뭐 처방전을 타서 그 약을 먹으면 다 끝났다. 내 건강이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아니잖아요. 내 목숨은 내 거니까. 그리고 이게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한테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 습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답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네. 그 시초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해볼까요? 저희 질문이나 뭐 이런 걸 좀 받아볼까요? 대장님? 네. 혹시 뭐 다이어트라든지 운동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저희 안호동 대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선물 드릴 거예요. 네. 3교대 근무자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3교대이기 때문에 출근 전에 먹거나 아니면 이제 근무하면서 먹으면서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남들처럼 이제 이렇게 아침 낮에 생활하는 그런 근무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먹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시프트가 자주 바뀌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바뀌어요. 거의. 그러니까 2, 3일 동안은 같은 근무 시간대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2, 3일 단위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2, 3일 만에 바뀐다라는 거는 사실 저녁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내 몸을 청소한다던가 이런 낮 동안에 들어왔던 병원이랑 싸워내고 비워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낮 동안에는 교감 신경이 반대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몇 시에 주무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시프트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는 몸이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내가 억지로 어떻게 먹어야 돼 라고 오히려 또 하나의 툴을 만들어 두시면은 그게 더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럼 코티졸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실 수 있거든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간호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프트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어떤 틀을 제시를 해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식사를 어떻게 드시는지 뭐 매식을 하시는 건지 매식은 아니고 이제 아침 근무할 때는 한 2시경에 한 번 먹고 그냥 굶어버리거나 밖에서 드세요? 아니면 사식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회사 식사 아침 근무 때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점심 근무 아니 오후 근무 때는 출근 전에 먹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먹고 그 다음에 반 근무 때는 출근 전에 먹고 아니면 이제 퇴근해서 자기 전에 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내가 한 끼 정도만 어쨌건 밤이 됐던 아니면 아침이 됐던 식사는 한 끼 정도만 조금 걸러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간헐적 단식 하실 때 핵심은 충분한 양하고 영양이 그 나머지 끼니 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주는 식사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탄수화물 위주라던가 아니면 양념이라던가 이렇게 당이 많은 것들일 가능성이 좀 커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밀프렙을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 주치를 내가 식단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건데 메인으로 삼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족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잎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를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야채 스틱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샐러리 아니면 파프리카, 당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몬드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나온 식단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조금 안 먹을 걸 이거는 먹었을 때 만약에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야 라는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대신에 그러면은 그걸 안 먹게 되면 보충해줄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챙겨서 드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미리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사람들이요 외국 여행 가면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든 거예요. 시차가 바뀌어서. 지금 외국 여행을 매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물을 많이 드시고 최대한 잠을 많이 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양결핍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비타민 B군하고 마그네슘 그다음 비타민 D를 좀 섭취해 주시면은 똑같이 먹어도 영양이 결핍되면 내 몸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몸에서 체중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건요 내 몸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몸에서 자꾸 비축하는 거예요. 영양소를.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건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찌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3교대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수면이에요. 수면. 그리고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고 비타민을 채워주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정리하시죠.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그럼 다음에 할 거 얘기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거. 뭐 책 서야 뭐 하신다면서요? 네. 네, 물어보시고. 저희 협찬사에서 마련해준 선물들이 있어요.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끝나고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 뭐 이쁘게 캐릭터 만든 스티커랑 그 다음에 가바라고 하는 뇌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이렇게 강조시켜주는 가바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 둘째도 먹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아이를 교육을 따로 못했었어요. 막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아이를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러지 못했었는데 4살 때 스스로 한글을 깨쳤어요. 책을 자기가 막 보고 읽고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계속 가바를 먹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바를 정품을 39,000원짜리 정품을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셀핀다 쪽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셨던 분은 저희가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놀동이었습니다. 네, 에스더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